동물 간호학 개론 시간입니다. 13주차. 오늘은 예방의학 중에서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중성화 수술이 예방의학에 포함됐을까요? 제가 웹서핑 하다 보니까 표 한 장으로 굉장히 잘 요약된 글이 있어서 모셔왔어요. 자, 리듀스, 감소시킨다. 어떤 거를, 오줌을 갖다 스프레잉, 아니면 마킹, 영역 표시하고 이런 것들 갖다가 감소시킨다. 로밍, 떠돌아다니는 거죠. 짝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공격성을 감소시킨다. 섹슈얼 비헤비어, 성적 활동들이 공격성을 더 증진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또,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싸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암의 위험을 갖다가 굉장히 낮춘다. 암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어떤 암이냐, 생식기에 관련된 암이겠죠. 암캐의 경우에는,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 자궁암,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숙회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아니면은 고환암 같은 것을, 발생 안 하게 해주죠. 그 다음에, 오버포퓰레이션. 개와 고양이 인구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중성화 수술한다. 무엇보다도 삶의 질이 높아지고 수명도 좀 길어진대. 3년에서 5년 정도. 3년, 5년, 우리 인간으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은 수명이 짧은 15년에서 한 10, 그 정도 되는 개와 고양이 수명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이래서 중성화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표는 네오딘 벤랩이라고 임상병리 검사소인데요. 연구소인데 이 랩에 의뢰된 종양을 분석한 거예요. 원인이 뭔지 진단 내려주고 분석했을 때 총 4,557건이 2019년도에 의뢰됐는데 우리 빨간 상자 쪽에 들어있는 것처럼 만마리그랜트 유방암 이런 거죠. 베나인 하는 거는 양성, 말리그랜트는 악성 이런 건데 둘 다 합치면 2,200건, 2,300건 정도 되네요. 4,500건 중에서 이 정도로 유선 종양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다른 여러 가지 타입의 종양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게 유선 종양이 눈에 잘 띄죠.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검사가 더 많이 의뢰된 거일 수 있는데 하여튼 의뢰된 종양 케이스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게 유방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개에서 유선 종양이 많이 발생할까 하는 걸 알려면은 개의 섹슈얼 사이클, 에스트로 사이클이라 그래요. 성주기를 좀 아셔야 돼요. 이 개는 발정 전기가 있어요. 그리고 발정기가 있고 발정 후기가 있고 그리고 무발정기. 이때는 암놈도 아니에요. 순놈도 아니에요. 무발정기예요. 휴지기가 아니라 이 사이클이 딱 멈춰버려요. 그런 시기가 있는데 먼저 발정전기 보게 되면은 평균 한 9일 정도 되는데요. 이때 이제 고추가 외부 생식기가 커지고 이때 출혈이 있어요. 첩이 옅었다가 점점 출혈되는 게 좀 진해지죠. 제가 왜 지금 출혈 그랬냐면은 보통 생리라고 얘기하는데 생리는 영장류, 그러니까 사람과 원숭이, 침팬지 이런 포함하는 영장류들만 한테만 얘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은 영장류가 임신 준비하기 위해서 자궁이 점점 생식기가 점점 커져요. 자궁이 커지고 혈관 분포 많아지겠죠. 그리고 자궁분이 또 두꺼워지고 그러다가 임신하게 되면 그대로 유지돼 점점 더 커지지만은 임신이 안 되면은 커졌던 자궁이 다시 작아지면서 수축하면서 정상적으로 작아지면서
자궁벽이 허물어져 나오는 게 생리예요. 그걸 생리라고 하고, 대신 이 동물들은, 영장류가 아닌 동물들은, 포유류들은 그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이 발정전기에 자궁이 점점 커지면서 그 커지는 과정에서 그 출혈이 있어요. 자궁도 커지고, 음, 질도 커지고, 고추도 외음부도 커지는데, 그때 이 커지는 과정에서 출혈이 있어요. 그래서 브리딩, 그러니까 출혈이라 그러지, 생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걔가 생리한다 그러면, 네가 동물 보건학을 갖다 배우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시기에, 이제 임신할 준비하는 시기에, 그때, 어디도 커지냐면은 유방도 커져요. 그 유방에, 그, 그 우유를 아니, 우유가 아니죠. 젖을 만드는 세포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같이, 커져요.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게 커져요. 원래 있던 거에서. 그러다가 이제 임신이 안 되면은 그 호르몬의, 이런 모든 과정들은 호르몬의 그 조절을 받는데, 이게 다시 원상대로 작아지죠. 자, 그러다가, 이제 임신이 안 됐어요. 발정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발정기도 좀 길어요. 9일 동안. 이때만 수컷을 허용해요. 짝짓기를 이때만 해요. 딴 때는 안 하고요. 그런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정 후기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 됐으면은 이제 임시 유지 호르몬이 쭉 나와서 자궁 크기가 그대로 커지고 태반이 형성되고 뭐 이게 복잡한 과정 거치는데, 그거 더 자세한 거는 우리 상과학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요. 어, 만약에 근데 임신이 안 됐어. 그러면은 자궁이 다시 원 상태로 작아지겠어. 근데 그냥 싹 흡수되고 사람처럼 생리가 안 돼요. 생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황책이라고도 그러는데, 황책이 뭐냐면은 난소가 이렇게 배란이 되는데, 나팔가는 데서 자궁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 조리 시간에 배웠어요. 걔도 마찬가지, 포유류도. 근데 하여튼 난소에서 난자가 떨어져 나온 자리에 흠집이 생겨요. 거기에 뭐가 또 흠집이 생기, 딱지기가 않는데 그게 황체라 그래요. 황체가 임신 유지 호르몬도 분비하고 뭐 이런 호르몬 분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임신이 안 됐으면은 수축하게끔, 그러니까 원 상태로 작아지게끔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 2달 정도 돼요. 그리고 발정 후기가 끝나고 다시 발정 전기가 돌아오는 시기, 보통 1년에 2번 정도 발정 오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4개월은 생식기 사이클이 안 돌아가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우선 외형상은 암놈이지만은 호르몬상으로는 없어요. 무발정기예요. 그 안에 에스트로스 그러는데, 자, 그리고 이제 개에서 유선 종양이 많이 발생하냐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1년에 2번 그 유방이 항상 커져 있는 게 아니라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래요. 1년에 2번씩. 그리고 걔는 폐경이 없어요. 계속 이런 사이클이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돌아가요. 사람은 이제 한 40대 말이나 50대 정도 되면은 이제 생리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도 점점 없어지고, 여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죠. 프로스타글란딘, 하여튼 황체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호르몬들이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유선의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그런 변화가 별로 없죠. 그런데 걔는 아주 그냥 유방이 이 사이클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 평생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았을 때,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 어떤 유방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젖꼭지 유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맞아요. 10개. 10개 정도. 10개예요. 10개. 근데 이 표에 보면은 지금 무발정기가 7개월에서 9개월. 그래서 사이클이 좀 틀리죠. 10일, 9일, 두 달. 그다음에 이거 빼버리면은, 음, 1년에 2번이, 2년에 한 세 번 정도를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7개월에서 9개월이다, 무발정기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 이 성향을 이제 두 번이나 얘기해서, 품종마다 좀 틀려요. 작은 개일수록, 큰 개일수록 좀 늦고, 작은 개일수록 좀 빠르고 그래요. 그 어떤 품종에 따라서. 근데 이 미국 사이트에서 이제 가져오다 보니까 좀 큰 개 위주로 이렇게 그 성주기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그 성주기가 돌아간 이상 그 개에서는 유선종양 발생이 높다, 확률이 되게 높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개의 생애를 보게 되면 6년령 이상, 6살 이상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노령견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이 들수록 이 발생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4살 전에는 잘 발생하지 않아요. 뭐 아주 안 발생하는 건 아니죠. 아주 아기 때도 발생하긴 하지만은, 6살 정도에 1% 정도, 8살 때 6% 정도, 10살이 되면 13% 정도 발생한대요. 그래서 9살, 8살, 9살 이후에 좀 아주 다발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 젖꼭지가 10개라 그랬죠? 5쌍이에요. 1, 2, 3, 4, 5번. 근데, 이, 암이 생기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임파절이 전이 됐냐 안 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젖꼭지는 애과지 임파절에서 관장을 하고, 그 3번, 4번 임파절은 소외 임파절에서 관장을 하는데, 만약에 4번에서 발생했다, 유선종양이. 자,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는 잘 몰라요. 그랬을 때 수술 어떻게 하느냐? 3, 4, 5번 다 같이 절제를 해내요. 다행히, 그리고, 물론, 아주 조금, 종양이 작다, 그러면 4번 꼭지 하나만 제거할 수도 있지만은, 유선 조직을 다 제거하는 거죠. 젖꼭지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지만은, 악성인 경우도 생각해서, 그러다 보니까 1번하고, 왼쪽 1번하고, 오른쪽 5번째가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다 드러내야 돼요. 유방을. 뭐,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선종양 많이 발생하고, 또, 어느 부위에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유선을 어디까지 절제해야 되는지, 돼야 될지 결정돼요. 그런데, 이 호르몬하고 관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암캐에서 중성화 수술은, 어, 단소, 그, 사람의 불임 수술하고는 좀 달라요. 중성화 수술이 말 그대로 중성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사람과 같이 난소하고, 자궁하고 이어진 부위를 절찰해서, 여성 호르몬은 나오지만은, 난자가 자궁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수술이죠. 불임 수술인데, 보통 복강경 수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강경 가지고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 개한테 그걸 적용하게 되면은 유선 종양이 발생하는 것을 낮출 수는 없어요. 물론 불임 수술은 될 수 있죠. 그리고 개체수 조절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은 개에 다발하는 유선 종양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암캐에서 또 많이 발생하는 게 자궁 충동인데, 자궁 충동도 이반과 마찬가지로 일일에 2번 정도 자궁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다 보니까, 이게 월 상태로 이렇게 복구되는 기능, 나이가 들면 그런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자궁에 놈이 차는 병을 자궁 충동증이라 그래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암캐 중성화 수술은 난소와 자궁을 다 드러내는 그런 수술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술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유선종양이 발생을 막을 수 있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발정 전에 하면은 0.05% 정도 발생한대요. 거의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발정하고 두 번째 발정 사이에 하면 8% 정도를 줄여준대요. 그러고 두 번째 발정 이후는, 어, 그, 8% 정도 줄여주는 게 8% 정도 발생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발정 이후에 수술하게 되면 26% 정도가 유선 종양이 발생한다 그래요. 26%가. 그래서
가장 아이디얼한 시기는 첫 번째 발전과 두 번째 발전 사이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너무 일찍 해주고 발전 전에 해주게 되면은 얘가 채성숙이, 그러니까 성성숙은 벌써 이루어지고 성성숙보다 채성숙이 좀 늦잖아요. 그리고 몸이 다 크지 않았는데 수술해주게 됐다 보니까 여성성도 여성스러움, 암폐가 특유의 저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게 되고, 또 그 크기도 체형도 제대로 다 안 컸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외음부 고추 모양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말려 들어갈 수 있고 다 크기 전에 수술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발전과 두 번째 발전 사이에 해주는 게 좋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발전 이후에는 그때 호르몬이 나왔다 하니까 두 번 거쳤잖아요. 근데 그 호르몬들이 타겟 셀, 그러니까 유선 조직에다 벌써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유선 종양의 그것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는 거의 없대요. 그래서 중요한 게 중성화 수술은 암체의 유선 종양 발생을 낮춰준다. 그 시기는 첫 번째 발전과 두 번째 발전 사이에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유선 종양이 발생했을 때 어느 유방에 유선 종양이 발생에 따라서 절제해내는 그 범위가 틀려진다는 그림인데요. 만약에 좌측 1번하고 좌측 3번만 걸렸다 그러면은 외과 임파절에서도 관여되고 처외 임파절에도 관여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즉 좌측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유선을 다 유방을 다 절제해내야 되겠죠. 안 그러면 2번만 걸렸다 그러면 1번, 2번 하든지 2번만 절제해내든지, 그게 맨 좌측 위에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게 한쪽 쭉 유광을 다 떼내는 게 가운데 위에 있는 그림이고요. 근데 아주 재수없게 좌측 1번하고 우측 5번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사진에서 좌측 맨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전체 유광을 다 절제해내는 그런 수술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중성화 수술의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교수님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새끼를 낳게 해주고 뭐 이래갖고 그런 아기를 기르고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은 늘어난 개체들을 갖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요. 잘 돌봐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고양이를 좋아하든지 개를 좋아해서 기르는 사람들 중에는 충동 구매인 경우도 평생을 책임져 줘야 돼.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자, 보세요. 이거는 뭐 저기마다 틀리는데, 유니코이 카운티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물보호소 같은데, 휴메인한 인도적인 뭐 이런 뜻인데, 하여튼 이런 모임에서 스페인와 루더, 그러니까 꼭 중성화 수술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과잉 번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이런 포스터인데요. 그리고 그거를 도와주겠다 이거 전화번호 써놓은 거예요. 자, 고양이 2마리가 1년이면은 12마리, 그러니까 3번 새끼를 낳고 12마리가 되고, 2년이면은 144마리가 되고, 그다음에 3년이면은 1728마리가 되고, 4년이면은 2만 마리가 나와요. 이렇게 번식할 수 있어요. 고양이는 1년에 30번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개가 많아야 2번인데 반해서 고양이는 서너 번 낳을 수 있어요. 한 번에 4~5마리씩 낳죠. 문제부터 6개월만 되면 새끼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한 쌍이 4년이면 2만 마리가 넘게 태어난다.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 해줘라 하는 거고요. 개를 볼까요? 개는 1년에 4마리로 늘어난다. 그리고 그 4마리가 2년이 되면은 12마리로 늘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4년째는 324마리가 된다. 뭐 이래요. 얘네들은 그래도 2마리씩밖에 안 낳나 봐요, 한 번에. 그런 예를 든 거고요. 하여튼 고양이가 번식력이 더 높아요. 하여튼 이렇게 그 인구 과잉이 되는 것 같다. 마리수가 많아지는 것 같다가 많아진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중성화 수술을 해줘야 되는 또 다른 포스터인데, 이유에 관한 또 다른 포스터인데, 얘는 좀 1년에 16마리 낳네요. 그래서 4년 되면 2,048마리인데, 6년이 되면 67,000마리가 된다. 이렇게 많이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하는 얘기고요. 5월 12일 날 중앙일보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월 12일 날 발표한 그 2019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가 284곳이 있는데, 거기에 2019년도에 유기동물로 신고돼서 보호받았던 애들이 13만 5,791마리였대요. 우리나라 전체 개와 고양이 마리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잘 몰라요. 그래갖고서 등록된 그 나라에다가 그 등록제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한 209만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13만 6천 마리가 유실됐다. 집을 얘가 잃었던지 주인이 버렸던지 그렇던 그런 동물이라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14만 6천 마리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애들만 하다 보니까 이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다 좋은 곳으로 재입양이 되느냐?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 자연사 또는 안락사가 돼요. 여기 뭐 46.6%다 그러는데, 새집을 입양된 게 26.4%, 새 주인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보호되고 있는 게 11.8%. 그 봐서는 반이 훨씬 넘어요. 자연사되거나 안락사되는 게. 그리고 그 동물보호센터가 284곳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계속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새롭게 구조된 애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사든지 안락사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많이 봉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원인이 뭘까요? 아주 그냥 따져보면 그 무책임한 주인의 무책임한 주인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여튼 개와 고양이가 그만큼 많이 태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주 근본적인 거는. 그래서 우리 들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뭐 TNR 사업 해갖고선 중성화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해주고 다시 있던 데다 방사하는 거가 TNR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작년에 든 돈이 90억, 91억 원 정도 썼대요. 아까 한 6만 5천 마리 정도 그런 TNR 해서 방사를 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돈 들어간 것만이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또 예산도 많이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에 들어간 돈도 232억 원. 이렇게 돈을 들이는데, 우리가 세금 낸 돈으로 다 이거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려지는 애들이 없어야 되고, 주인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태어난 거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질병도 예방하고, 그래서 예방의학에다가 이제 중성화 수술 넣는데, 자, 이해되셨죠? 다음은 일반적인 수술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 수술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며, 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 수술이라는 것, 수술 받는다는 것이 또 이 수술에서 회복되는 것이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환자 관리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이때 교육을 잘 시키셔야죠. 그리고 이때 이제 너무 예방적 수술이면 또 다른과 응급수술이 좀 다르겠지만은 보호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집에서 어떻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뭐 이런 거 잘 말씀해 주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MPO와 수술하는 날 몇 시간 동안 굶겨서 오세요. 음식 사려주지 말고 오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여기가 꽉 차 있어요. 왜? 그전엔 더 많이 줘놓은 거죠. 아, 굶을 거니까 배고파서 어떻게 더 많이 먹어라. 그래서 8시간 굶겨오세요. 그러면 7시간, 아니, 9시간 전에 왕창 먹이는 거예요. 평소처럼 똑같이 먹여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사료는 안 주고 간식을, 사료는 안 줬어요. 간식만 줬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아무것도 주지 마라. 사료나 하여튼 음식물은 주지 마라. 이게 쫙 교육해야 되는데, 제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수술 전에 이제 검사를 하죠. 꼭 마취약이 중요해서 그러는데, 마취약은 간에서 되어가지고, 오줌,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데, 간과 신장이 건강한지 눈으로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그리고 전신적인 건강 상태를 혈액을 뽑아서 이제 검사를 먼저 하게 되죠.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지표만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만 할 수 있고 아주 완벽한 종합적인 걸 검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보호자 선택 사항이죠. 뭐 물론 다 하면 더 좋겠지만은 비싸죠. 그러니까 간 검사만 해주세요. 신장 검사만 해주세요. 아니면은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수술해 주세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 수술 전에 이제 항생제 이제 그런 주사를 먼저 넣는다든지 또 굶었기 때문에 우리 링게르라 그러죠. 그 수액 갖다가 이제 장착하죠. 이 수액 장착은 굉장히 중요해요. 수술 도중에 있을 수 있는 만약 사태대비해 가지고 혈관 주사 빨리 해 놓는 게 아니라 혈관에 넣는 거잖아요. 혈관을 확보한다는 IV 카테터 같은 거 꼽아 가지고 하는 확보하는 의미도 있어요. 빨리 대응할 수 있겠죠.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수술 부위를 갖다가 상모, 털을 깎고 이제 소독도 하죠. 호백을 그럴 때 그 뱃속으로 이 털이 들어가면 이물질을 작용해서 염증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독하고 이런 조치를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술을 해요. 수술을 했어요. 뭐, 암컷하고 수컷하고 조금 다른데, 수술 기간이 또 숙련도에 따라 다를 거고요. 그리고 또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팀이 하는 거잖아요. 팀워크가 얼마큼 잘 맞느냐에 따라서, 음, 이게 수술 기간이 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뭐 수컷은 그 어려운 수술 아니니까요. 한 5분에서 10분. 암컷도 빨리 하는 사람은 10분 안에 해요. 그 정도 수술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마취해서 깨어나야죠. 수술 그 환자가. 그래서 회복실로 가죠. ICU라 그래요. 인텐시브 케어 유니트 약자인데 집중치료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중환자실 있잖아요. 거기 그걸 갖다가 개 고양이에서는 조그맣게 케이지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온도나 습도, 산소 이런 것들이 음, 조절되게끔 최적화될 수 있게끔 집중 치료실에서 회복을 한 다음에 마취가 깨야 되죠. 갑자기 서서히 깨요. 갑자기 턱 깨는 게 아니라 술 먹은 처럼 비틀비틀대다가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지 막 이러면서 서서히 깨요. 이게 그때 이제 그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또 마취하게 되면은 분비되지 않게, 침 같은 게 분비되지 않게 주사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깨어나면서 이제 분비물 나오는데, 건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관지에 염증 생기잖아요. 무코실리아리 무브먼트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습도 잘 맞춰줘야 되고요. 숨 잘 못 쉬니까 산소도 충분히 틀어줘야 되겠죠. 회복실에서 경과된 후에 입원하든지 또는
퇴원해서 집에 갔다가 이제 매일 와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수술하고 며칠은 운동 아파서도 잘 안 되겠지만 운동 제한은 거 필요하고요. 그다음 소독해줘야죠. 드레싱 날에요. 그다음에 어, 개들은 이제 개나 고양이들 잘 수술 부위를 핥아요. 핥게 되면은 침에 뭐 세균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처 부위가 감염되겠죠. 그리고 꼬맨 봉합사를 뜯어먹을 수도 있어요. 터지겠죠. 그래서 이 칼라라고 엘리자베스 단 칼라라는 걸 또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수술하고 한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에 꿰맸던 봉합사를 뽑죠. 발사라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 수술 절차고요. 이때마다 이제 동물보건사나 수의사가 환자 잘 봐야 되겠지만, 돌봐야 되겠지만은 집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반복적으로 보호자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